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여자 쌀맘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쌀맘의 오랜 구독자 중 한 명인 4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사실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았고 저와는 뭔가 다른 삶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곳에 글을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평범하게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잡고 어떻게 살아왔냐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20분 안에는 하품을 할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인생의 우여곡절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고등학생일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성묘를 하러 가던 길이었는데 전날 내린 비로 차가 미끄러지면서 뒤집혔다고 합니다. 운전자였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응급수술을 했지만 한 달도 채 가지 못하고 눈을 감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모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당시 이모도 이모부도 제 나이 또래의 자식이 있었는데 저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잘 키워주셨고요. 그 이로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방의 국립대를 나와서 작은 회사에 들어갔고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것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첫 만남 자리에서부터 그 사람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부터 동생과 함께 지냈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을 버렸다고 했고요. 세상에 둘만 남겨졌기에 끈끈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서로를 챙겨준다는 말까지 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뭔가 부럽기도 했고요. 거기다가 어려운 형편에도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차례대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더군요. 시험을 준비할 때도 한 명씩 번갈아가며 서포트를 했다고 했죠. 군대에 들어가서 번 돈까지도 서로를 위해 기꺼이 내줬고요. 물론 저를 만날 때는 이미 취업을 하고 안정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언제나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회사가 끝나면 영화학원을 다니거나 컴퓨터 관련 자격증 준비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좋았어요. 저 역시 남편을 만나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노력도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환경이었지만 늘 나아가는 남편을 보면서 배우고 따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비록 남들이 다 하는 여행, 좋은 음식점은 가보지 못했지만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꿈꾸는 미래에 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의 상황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결혼 3년이 좀 지난 무렵이었어요. 연애를 할 때는 아이 이름까지 지어가며 꿈을 꾸던 남편이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반에는 그저 좀 더 안정적인 때를 기다리자는 식으로 달래더니 하루는 정관수술 이야기까지 꺼내자 저는 따져 물었어요. 도대체 왜 이제 와서 이래? 아이 낳고 기르는 거 좋다고 했잖아. 아이 이름도 해랑이 해아라고 지은 건 당신이야. 근데 갑자기 정관수술이라니. 남편은 대꾸도 귀찮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돌리고 대꾸했어요. 나 머리 아파. 의논을 하자는 거잖아. 내가 했다고 했어? 뭐 정관수술 예약이라도 했어? 근데 무슨 사람 말 꺼내기가 무섭게 달려들어.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아이 가지기 싫다는 거잖아. 그럼 무슨 의도가 있는데? 그럴 수 있잖아. 요즘 모약이 예전 같지가 않아. 우리가 안정이 되고 난 이후에 시도하면 그만이지. 내가 영영 싫다고 한 게 아니잖아. 나 지금 나이 적지 않아. 그리고 우리 몇 달 있으면 4년 차야. 결혼만 4년 차라고. 매번 안정되면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정도면 그렇게 불안한 정도도 아니잖아.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난 아니거든.
혼자 살 때보다 돈이 더 드는 것 같아. 그럼 주식을 하지 말았어야지. 야, 꼭 그 말을 꺼내야겠어. 사실 남편은 이전부터 돈에 대한 집념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일 중독이라고 말하곤 했지만 제가 봤을 땐 아니었어요. 회사에서 하는 일 말고도 일이 끝나면 대리운전을 한다든가 혹은 배달이라도 뛰더군요. 그때는 생활력이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후에 회사에서 알게 된 건 문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했다가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원래 겸업이 금지된 회사였지만 다행히 경고로 끝이 나긴 했는데 그 이후로 겸업 대신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던 거예요. 초반에는 수익이 좀 있었는데 욕심부리다가 2천만 원 정도를 잃게 되며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를 낳으면 손해라는 식으로 하거나 안정적이지 않다는 말을 자주 했고 그러더니 결국 정관수술 이야기까지 나온 거였어요. 그러니 제가 그 말을 꺼낸 거였죠. 그런데 남편은 돌연 태도를 바꿔 제게 사정을 하더군요. 우리 싸우지 말자. 나 솔직하게 말할게. 나랑 내 동생 부모님이 버렸어. 고아원에서 컸고 그건 알잖아. 그치? 그리고 당신도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이모님 손에 자랐고. 그런데 그게 왜? 솔직히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 그때 내 나이가 7살, 동생은 5살이었어. 둘 다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고. 부모님 두 분 다 이혼하고 재혼하려고 우리 버린 거야. 자기들 살겠다고. 그거랑 우리랑 같아? 다르지. 하지만 어린 나한테는 상처가 남았고 아이 낳는 건 무서워. 경제 상황 때문 그것도 없진 않지. 당신과 나 둘 다 돈을 벌고 있긴 하지만 여유로운 편이라곤 말 못하잖아. 그런데 아이까지 낳으면 아등바등 더 아껴야 할 거고 행복하지 않은 생활이라고 생각해. 여보, 하지만 우리 아이 낳기로 했잖아. 어? 약속이었고. 자신이 없다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내 상처를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말로 우리도 앞날이 어찌될지 몰라. 어린애만 남기고 당장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 아니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 알잖아. 알아. 근데 여보, 우리 제발 좀 신중하게 생각하자. 응? 날 봐서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집만 사면 그때는 무조건 아이 낳자. 그때는 무조건 하는 거 다 할게. 솔직히 남편의 모든 말이 이해되진 않았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양보했습니다. 남편 말처럼 저 역시도 갑자기 부모를 잃어봤기에 두려움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모가 아니었다면 저 역시 친척집을 전전하며 불행하게 컸을 가능성도 있었죠. 거기에 더해 남편은 아예 고아로 컸으니 저보다 훨씬 무서운 게 많았을 겁니다. 이혼이라던가 아이에 대한 책임감 역시도 남들보다 더 무겁게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혼전 임신으로 갑작스러운 결혼이었네요. 당연히 남편은 날뛰기 시작했고 동서를 도둑, 꽃뱀 취급까지 했습니다. 제대로 된 결혼식도 없이 살림을 합쳤는데 그것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내가 저런 여자한테 장가 보내려고 내 동생을 어렵게 키웠겠어? 뭐 하나 마음에 들지가 않아. 들었어? 부모랑 절연을 했단다. 얼마나 독하면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란 인연을 직접 끊겠어. 미치지 않고서야. 나 무조건 저거 쫓아낼 거야. 안 된다면 시집살이라도 시킬 거라고. 하며 이를 갈기까지 했어요. 저는 당연히 그런 남편을 타일렀습니다. 여보, 남의 가정사를 판단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 당신도 나도 그럴 자격 없잖아. 그러자 남편은 본인 가슴을 퍽퍽 치며 답답하다는 듯 언성을 높였어요. 우린 선택한 게 아니잖아. 그년이랑 절이 달라. 알아?
보나마나 어디서 몸이나 굴리던 여자이겠지. 그러니까 사실상 부모가 손 놓은 거 아니야? 더구나 그 여자 직업도 없어. 직업? 일을 안 해봤다고 하더라. 요즘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 어린 거 하나 믿고 취직을 하려는 모양이지. 빈대 같은 년. 내가 결혼 생활의 지옥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 거야. 당신도 제대로 형님 노릇해. 알았어? 여보, 그건 아니지. 뭐가 아니야? 설마 내 동생이 당신 친동생이 아니라서 그래? 남 같으니까? 착한 형님 노릇이라도 하고 싶어? 저는 좀 어이가 없어서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이 가졌잖아. 밉고 모하고를 떠나서 아이 가진 사람을 괴롭힐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야. 남편은 그때서야 아차 싶었는지 입을 다물었지만 눈은 분노로 불타는 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한숨을 푹 쉬고 동서가 무슨 말만 하면 툭 파면서 비웃는 행동도 했어요. 세상에 둘밖에 없었기에 자신의 동생이 당연히 아깝고 속상할 수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사람 면전에서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최악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남편 몰래 동서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했어요. 선택이든 아니든 부모님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까지 낳는다는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나면 한 번씩 골라서 먹고 싶은 걸 사주는 게 전부였지만 다행히 저를 싫어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회사에서 친한 선배가 효과가 좋다며 추천해준 보약을 사들고 찾아갔어요. 앳된 얼굴의 동서는 그걸 받아들고는 한동안 말이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정을 살피며 물었어요. 왜? 한약 싫어해? 이거 진짜 효과가 엄청 있다고 들었거든. 그러니까 싫어도 한번 먹어봐, 응? 그런데 동서가 고개를 푹 숙이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요. 얼굴을 보니 눈물 범벅이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보약을 양손으로 꼭 쥐고 있는 모습은 마치 당근을 들고 있는 작은 토끼처럼 보였습니다. 우는데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뭉클해져 그런 동서를 살짝 안아주었네요. 그러자 더 엉엉 우는데 안쓰러우면서도 너무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군요. 동서, 왜 이렇게 작은 걸로 감동해? 나 민망하다. 다 저를 싫어하는데 형님은 저를 예뻐해 주셨잖아요. 요즘 저희 남편도 이전 같지가 않아요. 자꾸만 툴툴거리고. 누가 싫어해? 그냥 심통난 거야. 우리 남편? 소심하고 동생 바보라서 그런 거야. 분명 조카 보면 좋아서 죽을걸? 그리고 서방님도 아이 태어나면 분명 갈라질 거야. 두고 봐. 정말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 동서 닮은 아이면 안 봐도 너무 귀여울 거고 내가 장담해. 이건 사실이었어요. 솔직히 아이를 기대하는 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구나 예쁜 아이가 태어나면 저희 남편도 아이를 가지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해 줄 거라는 기대도 있었네요. 물론 꼭 그런 이유가 아니라도 동서는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게 가장 컸어요. 그러니 제 남편도 언제까지 동서를 미워할 리 없다는 걸 확신한 겁니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처럼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자꾸만 서방님에게 이상한 사상을 지입했습니다. 이를테면 여자 믿지 마. 우리 부모님 봐라. 모성애? 그런 건 타고나는 거야. 지금이야 너 좋다고 떠받들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너 돈 노리고 접근한 거야. 편안하게 집에서 놀고 먹을 거니만 하고 있을 거라고. 애초에 능력도 좀 있고 자기 맞벌이는 하는 여자를 만났어야지.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거나 혹은 여자들 다 거기서 거기야.
어린 거? 그거 얼마나 갈 것 같아? 아, 물론 지금은 귀엽지. 근데 나중에도 그럴 것 같아? 절대 아니거든. 내가 장담하는데 10년 후면 푹 퍼진 라면처럼 될걸? 사회에서 일도 하고 해야 자기를 꾸밀 줄도 알고 운동도 해. 근데 집에서 애나 보고 있어봐라. 너 퇴근하고 돌아와서 보는 건 치킨이나 뜯어먹고 있는 살찐 마누라가 될 거다. 확실해. 이런 말들이었어요. 근데 그걸 계속 듣고 있으니 저 역시도 기분이 나쁘더군요. 일단 저 역시도 임신을 하게 되면 일을 잠깐이라도 그만둘 생각이었습니다. 한데 그때마다 남편이 저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무엇보다 둘이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남편이나 서방님은 여자에 대한 사상 자체가 바르지 않았습니다. 언제라도 자신들을 배신할 사람으로 보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를 낳는 것은 무기라고 생각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뭔가 찜찜해지기 시작했어요. 동서가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바뀌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한데 그 우려는 얼마 가지 않아서 현실이 되었죠. 동서가 조상기가 있어서 출산 예정일 이전에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물론이고 서방님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마취에서 깨어난 동서는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퉁퉁 부은 얼굴로 입을 벌리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팠고 꼭 안아주며 달랬죠.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걸 거야, 동서. 정말 다 괜찮아질 거야, 응? 술을 마시고 취해서 전화를 못 받았다며 서방님과 남편이 말하긴 했지만 저는 그때 남편에게 정말 많이 실망했습니다. 분명 이전에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서방님과 동서 사이를 결국 안 좋게 만든 장군이니 남편이 틀림없다고 판단했으니까요. 거기다가 그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동서가 출산하고 그 뒤로 몇 년이 흘렀지만 남편은 조커까지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아주 아기일 때는 무슨 원숭이 새끼 같아. 징그럽네. 라고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좀 컸을 때는 이제 조금 있으면 돈 잡아먹는 귀신짓거리나 하겠네. 라고 말하기도 했죠. 처음에는 아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징그럽다고 하는 걸 넘어갔지만 그 뒤에 했던 말은 솔직히 소름까지 끼치더군요. 그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는 걸 처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서방님에게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느니 살찐 거 관리 잘하라는 말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제 나이도 문제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더는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네요. 그래서 저 그때부터 서방님과 남편의 대화를 듣게 되면 모두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만났기에 딱히 어렵지도 않았어요. 식탁 밑에 쓰레기통에 안 쓰던 휴대폰에 녹음기를 켜고 몰래 넣어두면 끝이었거든요. 거기에 더해 제게 아이를 낳기 싫다는 말을 하는 것도 녹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계단에서 구르면서 허리를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손목과 갈비뼈에 금이 갔고 허리는 디스크가 터져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 일로 회사를 나갈 수 없었고 병가를 냈어요.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니라서 무급휴가로 처리가 됐는데 그때 약간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이전처럼 월급을 받지 못한다면 남편의 태도가 바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남편은 제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다정하게 절 대해줬습니다. 병원에 꽃다발까지 들고 와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먹고 싶은 건 없어? 내가 당신 말하면 퇴근하면서 무조건 사올 테니까 필요한 건? 저는 좀 놀라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당신 바쁠 텐데 괜히 신경 쓸 것 같아. 아니야. 사분하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병원비면 몸이여 걱정하지 말고 일단 푹 쉬어. 응? 오랜만에 휴가 받았다고 생각해도 되겠네.
당신 제대로 쉬지도 않고 일했잖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말은 거칠고 기본적으로 결혼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지만 진심은 그게 아니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있던 녹음도 다 지웠어요. 아이는 없어도 둘이 남은 인생을 잘 살아보자는 마음에 다시 먹게 된 거였습니다. 또 그때 동서가 거의 매일같이 병원에 와서 저를 돌봤고 저는 그 기간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되었네요. 그런데 태어나고 반년 정도 지났을까? 모처럼 휴일에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고 중요한 서류를 두고 왔다면서 챙겨달라고 하더군요. 작은 방에 따로 마련된 남편의 서재에 들어가서 서랍을 뒤지고 있는데 순간 서랍 아래가 덜컹하면서 움직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고정이 안 된 건가 하면서 손가락으로 꾹꾹 눌렀어요. 그러다가 얇은 나무판이 깔려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지 하면서 혼잣말을 하며 서랍 안쪽을 살폈고 나무판을 손톱으로 겨우 걷어냈어요. 그곳에는 손바닥보다 약간 크고 터질 것처럼 빵빵한 다이어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결에 그걸 펼쳤고 다시 남편의 전화가 울리는데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네요. 그 안에 들어있던 것들은 영수증이었어요. 그리고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숫자들은 그간 제가 먹고 쓴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디 병원 진료비, 땡땡병원 물리치료, 꽃다발 생리대, 양말은 물론이고 병원에서 신었던 슬리퍼의 가격까지도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무리 다시 보고 또 살펴봐도 남편이 쓴 물건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외식비도 정확히 절반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기름값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걸 끝까지 다 봤을 때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전부 이혼을 할지도 모를 상황에 대비했다는 걸요. 저와 결혼 생활 내내 이혼 준비까지 동시에 했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구나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그 기록 역시도 포함이 되겠구나 하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일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기에도 남편의 행동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고요. 저는 그 다이어리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남편에게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뒤찬타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게 뭐, 내가 허투루 기록한 것도 아니잖아. 그냥 기록이야, 기록. 다른 사람들도 저축할 때 기록하잖아. 나한테도 가게 뭐 그런 거야. 온통 다 나한테 쓴 금액만 기록되어 있는 게 가계부라고. 변명을 하려면 똑바로 해.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증거 만드는 거 맞잖아. 나도 다 물어봤어. 그래, 당신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오해한다고 뭐가 달라져?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만들었다고 치자고. 그래서 뭐 이게 왜 나쁜 건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 이해가 안 된다고. 거기에 목걸이며 핸드백 가격도 기록되어 있더라. 애초에 내가 사달라고 한 적도 없는 물건을 결혼기념일 선물이라고 안겨놓고 그 영수증을 다 보관하고 있는 건 이해가 되니?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 뭐 어때? 이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보, 내 말이 틀려. 이거 보고 발끈하는 거 보니까 당신 진짜로 이혼 계획한 거 아니야? 재산 분할 노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고. 진짜 질린다 당신이라는 사람. 내가 정말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지만 이건 아니야. 제가 쏘아 말하자 남편은 이죽거리면서 아랫입술을 삐쭉 내밀며 대꾸했어요. 뭐,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게. 순간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늘 이해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날도 있겠다 믿었고요. 하지만 남편은 애초에 타인을 믿지 않는 인간이었던 겁니다. 부부도 돌아서면 남이라는 생각으로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혼 준비만 줄곧 해왔던 거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았을 테고 그건 역시 손해로 봤던 거죠. 이건 추측이지만 아이를 낳게 되면 양육비를 주는 것도 싫어서 그랬을 겁니다. 아이 낳는 게 무섭다느니 상처가 있어서라느니 그런 말들은 아무래도 절 납득시킬 수가 없었네요. 또한 아이를 임신한 동서에게 하는 짓때만 봐도 알 수 있었고요. 저는 바로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다음날 서류도 가져와서 작성해서 식탁 위에 올려뒀고요. 제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남편은 뒤늦게 절 잡으려고 하더군요. 제 손을 잡고는 우는 소리로 말했죠. 지금이라도 저 버릴게. 버리면 되잖아. 진짜 그냥 저건 내가 불안해서 만든 거야. 진짜야. 나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인 거 알잖아. 그래서 그랬다니까. 이해해줘. 어? 저는 손에 뿌리치며 대꾸했어요. 진짜 너무 깊은 상처인데 애초에 그런 상처면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고칠 수 없다면 당신이란 사람은 평생 혼자 살아. 남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결국 저는 소송까지 진행해야 했어요. 남편은 제가 사치가 심하고 의부증이 있다는 식으로 몰고 갔거든요. 자신의 서랍을 열어서 일기장을 봤다며 그게 증거라고 하면서 억지를 부렸죠. 그럼에도 돈이 아까워서 소송을 변호사 없이 진행하더군요. 그간 모아왔던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달랐어요. 저는 돈이 좀 들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제게 그러더군요. 사모님, 잘 선택하셨어요. 변호사 없이 이혼 진행? 물론 가능하죠.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서류 작성도 잘하니까요. 하지만 이혼은 누가 빨리 하나 내게 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장기전으로 가는 전쟁에 가깝죠. 그리고 여기서 변호사가 없다는 건 총을 들지 않고 맨손으로 싸우는 거랑 똑같을 겁니다. 은행 기록, 대출, 주식까지 싹 다 털어서 동전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이혼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 헌데 그 와중에 또 다른 사건이 터졌어요. 바로 동서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본인도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하더군요. 바로 서방님의 외도가 그 시작이었던 겁니다. 먼저 이혼을 요구한 것도 서방님이었고 기책 사유도 서방님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동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혼에 동의를 해버린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어이가 없어서 좀 화를 내듯 물었어요. 제 3분의 1도 없이 그냥 이혼을 해준다고 했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는 제 목소리에 놀랐는지 작게 대답했죠. 제가 그간 돈을 번 것도 아니었으니 아이랑 몸만 나가라고 했어요. 아니면 저희 애도 빼앗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고요. 저는 이혼 그런 거 아예 몰라요. 그래서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의논이라도 했어야지. 형님 이혼 때문에 힘든데 저까지 그럴 수가 없어서 죄송해요. 아, 진짜 동서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거야? 이 정도는 드라마만 봐도 다 알아. 근데 대책 없이 이혼이라니 상간녀 소송이라도 했어야지. 이제 앞으로는 뭐 먹고 살 건데. 양육비를 준다고 들었어요. 그걸로 두 사람이 못 살아. 저는 답답한 마음을 누르면서 차분하게 이어 말했습니다. 차라리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보는 건 어때? 절연했다고 해도 부모님은 부모님이야. 어? 동서는 한참을 생각하는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다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런 동서의 어깨를 두드려줬고 필요한 게 있다면 돕겠다는 말도 했어요. 실제로 제 변호사에게도 자문을 구했고 동서와 함께 방문할 것을 예약까지 했네요. 한데 그러고 나서 고작 3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사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딜 가려고 했는지도 왜 그곳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원래 살던 곳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당한 교통사고였어요. 소식을 듣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동서는 이미 숨진 뒤였고요.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지만 텅 빈 장례식장의 덩그러니에 어린아이가 남은 걸 보고 저는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 있지 못했네요. 저희 남편과 서방님이 저를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술 냄새 풀풀 풍기며 비틀거리며 들어와 자기 집 식구가 아닌 사람은 나가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서방님은 영정사진이 잘 나왔다는 헛소리를 하면서 웃기까지 했고요. 저는 그 인간들이 너무 끔찍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이랑 서방님 진짜 벌 맞을 거야. 어쩜 형제가 그렇게 똑같아. 우리가 뭘. 여자들이 미쳐서 이혼하겠다고 한 거고 죽은 쟤는 원래도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내 동생한테 기생하는 기생충이었다고. 근데 우리가 왜 슬퍼해야 돼? 그리고 당신은 착한 척하지 마. 상처가 있는 나한테 이혼 이야기 꺼낸 건 당신이야. 변호사까지 써서 내 돈이나 가져가려는 도둑년아. 소송 취하해. 그럼 여기 있게는 해줄 테니. 저는 이를 악물고 남편의 뺨을 치며 말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당신 그딴 생각으로 살면 당신 버린 부모랑 다를 것 하나 없어. 상처? 웃기고 있네. 상처받았다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줘도 된다는 면죄부라도 있어? 그냥 솔직하게 너는 돈 가지고 찌질하게 구는 거고 서방님은 조강지쳐 버리고 바람난 불현남이야. 남 헐뜯기 전에 본인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 저는 그렇게 시원하게 지르고 나오면서도 남겨진 아이를 생각했어요. 저런 환경에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제 이혼 소송 마무리가 더 급하기도 했고 남편 말처럼 더는 그 집 식구라고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반년 정도 뒤 오래전 남편을 소개시켜줬던 직장 동료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서방님이 불륜을 저질렀던 그 여자와 재혼을 하며 자신의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다는 거였어요. 정말이지 머리를 한 방 맞은 기분이었죠. 심장도 엄청 뛰고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미친 인간들이라고 해도 아이를 고아원에 버릴 리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매번 본인들 입으로 고아원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말했고 그걸 상처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형제였습니다. 저는 생각이라고 할 것도 없이 바로 그 고아원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웃긴 건 아이가 고아원에 온 시점이 동서가 죽은 지 겨우 20일 되던 때였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찾으러 갔을 때는 이미 고아원에서 5개월 넘게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 더 가슴 아픈 사실은 아이가 침엽을 받았는지 입을 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장님이 병원에 데리고 가서 확인해보니 실어증이라고 했다더군요. 저는 조카를 제가 입양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각종 서류 절차가 있었지만 그것은 차차 하고 일단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임시로라도 보호를 하겠다고 했고요. 다행히 사정을 이해해주신 관계자분들이 가정 위탁으로 일단 아이를 데려갔다가 절차를 밟아 정식 입양을 추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당시에는 화가 너무 나고 어린애가 너무 가여워서 결정을 하긴 했지만 솔직히 두려움도 있었어요. 아이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까봐, 제대로 키울 수 없을까봐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이는 아주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여전히 하지 않았지만 저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동서가 말해줬던 것들을 떠올리며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아이는 함께 있을수록 동서와 많은 부분이 닮아있더군요. 작은 일에도 빵긋 웃고
낯가림도 심하고 눈물도 많은 게 특히나 그랬어요. 성격도 그렇지만 외형도 비슷했는데 가장 닮은 것이 머리카락 색이었습니다. 자연갈색의 얇고 가는 머리카락은 동서와 너무나 똑같았거든요. 나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대로 아이와 함께 사는 미래를 떠올리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요. 하지만 문제는 아이가 저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가장 고역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전쟁이 따로 없었죠. 아무래도 엄마가 갑자기 떠나고 친아빠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는 것 같았네요. 물론 초반에는 유치원에도 보내려고 했고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돌보려고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울고 구석에만 있다는 말에 결국 저는 연차를 쓰면서까지 아이 곁을 지켰어요.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결국은 하는 일까지 그만둬야 했네요. 그렇게 몇 달간은 그간 모은 돈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아이에게만 집중했습니다. 물론 제가 유난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이에게 꼭 제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때부터는 좀 불안하더군요. 나이가 있어 다시 취업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았고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조금 힘이 들어서 아이를 재우고서 거실에서 혼자 술을 한 잔 마셨어요. 그러면서 막막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을 거라는 것에 많이 힘들었네요. 마침 그 다음 날이 동서의 기일이었기에 더욱 감성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식탁 맞은편에 술잔을 하나 더 놓고서 동서를 떠올리며 혼잣말을 했어요. 동서, 내가 우리 준호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어렵긴 하다. 이럴 때 동서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나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 동서가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 준호 좀 아프지 않게 곁에서 좀 봐줘. 응? 그렇게 한 잔 두 잔 먹는데 인기척이나 뒤를 돌아보니 조카가 부스스한 머리카락을 하고 제 뒤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황급히 술병을 치우고 물었어요. 왜? 화장실? 배 아파? 아님 안 좋은 꿈 꿨어? 그러자 조카는 고개를 작게 흔들었고 총총걸음으로 와서는 저를 꼭 안아주더군요. 저는 순간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미안하다면서 주책 없이 아이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동서가 보고 싶다는 말도 했고 앞으로 내가 엄마가 되어준다는 말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카의 입이 천천히 벌어지면서 더듬거리기 시작했어요. 큰엄마. 저는 너무 놀라서 아이의 얼굴을 만지며 다시 안아주었죠. 너 말했어? 그래, 잘했어. 큰엄마, 엄마 죽었을 때 아빠가 날 버렸지?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아이를 살폈습니다. 아이가 똑같이 묻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랬더니 아이가 방으로 달려가서는 꼬깃꼬깃한 조미를 들고 다시 나왔어요. 이게 뭐야? 이거 어떤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줬어. 1년에 한 번은 이곳에서 자기들을 볼 수 있을 거래. 무슨 일이 생기면 찾아오랬어. 뭐?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거긴 주소가 하나 적혀 있었는데 아무래도 납볼당 같더군요. 누가 봐도 어른의 글씨였고 장난처럼 느껴지진 않았어요. 심지어 시간도 적혀 있었네요. 그 순간 뭔가 촉이 오더군요. 아이에게 쪽지를 준 사람들이 동서의 친부모님은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이와 함께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 누구도 오지 않았어요. 혹시나 더 있다가 남편이나 서방님을 만나게 되는 것도 껄끄러울 것 같아 다시 돌아가려고 몸을 돌렸을 때였습니다. 아주 멀리서부터 할머니 한 분이 한 팔을 휘저으며 저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희도 천천히 내려가니 숨을 몰아쉬면서 저와 아이의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산 아래에서 차가 고장나서 걸어왔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그분이 숨을 돌릴 수 있도록 물을 한 잔 떠와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방긋 웃으시는데 설명하지 않아도 한눈에 알겠더군요. 동서의 친어머니라는 걸. 저는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제 이혼부터 동서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했고 당신들의 손자가 고아원에 벌어졌었다는 사실까지도요. 묵묵하게 듣고 있을 때 할아버지 한 분도 곁에 자리했고 두 분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듣게 된 이야기는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두 분은 비록 지방이긴 하지만 꽤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젊은 시대부터 무역 일을 했고 그 돈으로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고 하더군요. 동서는 그분들의 외동딸이었는데 결혼에 욕심을 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러시더군요. 우리가 그땐 뭐에 홀린 거죠. 우리도 이제 엄연한 부잣집이니까 뭐라도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딸아이 마음에 모른 척 했어요. 좋은 직업, 좋은 집안 남자와 결혼시켜서 더 큰 부자가 되려고 욕심을 부렸던 거고요. 내가 집을 나간다고 했을 때도 우린 조금만 고생하면 다시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애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줄도 모르고. 할아버지는 본인의 얼굴을 거칠게 쐬며 눈물을 닦고는 말씀하셨어요. 딸아이 죽기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우릴 만나고 싶다고. 그런데 그 자리에 안 나왔더라고. 그때 사고가 난 걸 알고 장례식이 끝나갈 때 겨우 찾아간 겁니다. 절연까지 했던 처가 식구들 때문에 애가 멀리서 사고를 당했으니 사위를 모일 면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쪽지를 줬죠.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그분들은 동서에게 제 이야기를 사치듯 들었다고 했어요. 비록 통화로 짧은 대화를 하다가 들은 말이었지만 좋은 사람이 있다고 자기를 꼭 동생처럼 대하는 분이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동서가 어떤 말투와 어떤 목소리로 말했을지 상상이 되어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간 동서가 왜 그토록 세상 물정을 몰랐는지도 한방에 이해가 되었고요. 그런데 대뜸 그분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우리 딸, 살아생전에 언니처럼 대했고 그쪽은 우리 딸을 동생처럼 잘 봐줬다면 이제 우리한테도 딸이 생겼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알겠다며 편하게 대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 그 의미가 재산의 일부를 주겠다는 의미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순식간에 번듯한 집이 생겼어요. 총 4층의 꼬마 빌딩이었는데 나머지는 세를 주고 맨 위에서 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키우면서 부담 가질 필요가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본인들도 아이 방학이면 해외도 데리고 다니고 전적으로 아이를 함께 돌보겠다는 약속도 해주셨네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아이를 위한 일이고 사실상 아이가 크면 아이의 재산이니 기꺼이 받게 되었습니다. 한데 이 소식이 어떻게 뒤에 들어갔는지 어느 날은 서방님과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냄새도 나고 초췌한 몰골에 둘 다 넋이 반쯤 나간 것 같았죠. 남편은 울면서 제게 말했어요. 여보, 나 코인이 잘 되어서 회사를 그만뒀는데 그게 스캠 코인이래.
실체가 없는 코인인 거였다고. 그래서 쪽박차게 생겼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나랑 다시 합치면 안 될까? 내가 그때 미쳤었어. 당신도 알잖아. 나 원래 이혼하기 싫어했던 거. 어? 또 뒤에서 서방님은 화를 내면서 따졌고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데려갈 겁니다. 솔직히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다 내 돈인데. 저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일부러 아예 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서방님은 재혼한 여자가 돈을 들고 도망을 쳐서 집에서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었고, 남편은 이미 전 재산을 탕진하고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물론 저는 그런 둘을 경찰 불러서 쫓아버렸고 접근 금지에 스토킹까지 걸어버렸습니다. 서방님은 소송까지 불사했지만 이미 입양 절차가 끝난 뒤라서 소용없었고요. 그런데도 끈질긴 형제는 쉬지 않고 저희를 괴롭혔고 결국 의논 끝에 저와 아이는 동서의 친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지방으로 아예 내려왔습니다. 어쩌다 보니 바로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에 함께 살게 된 거였어요. 구해주신 집은 손이 많이 가는 전원주택이긴 해도 아이를 키우는 건 나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평생 제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좋은 곳이었어요. 바로 얼마 전에는 센터에서 유기견 2마리도 입양을 했습니다. 주말이면 다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산책도 가요. 바글바글하고 사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좋습니다. 또 아이는 바로 얼마 전부터 저를 큰엄마가 아닌 엄마라고 부릅니다. 제 인생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하다 보니 봉서 생각이 유독 많이 나는 요즘이네요. 예쁜 아이와 다정하고 좋은 부모님까지 제가 꼭 그 자리를 빼앗은 느낌까지 들 정도로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그 죄책감 대신 아이에게 더 좋은 엄마가 되어줄 생각을 하며 미안함을 좀 덜어내고 있네요. 비록 아직 너무나 많이 서툴고 부족하지만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네요. 저 잘할 수 있겠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